중간에 영상이 한번 잘렸지만 아주 스무스하게 다시 해봅시다. 다시 할까요? 아 진짜. 자, 여러 사람들 사이에서 논쟁이 있었던 게 뭐냐면 어린 소비자에게 직접적으로 판촉을 하는 게 맞냐에 대한 여러 가지 논쟁이 있었다. 특히 이제 판매자랑 광고주랑 심리학자 사이에서는 광고주가 아이들을 조종을 해가지고 그들의 물건을 사게 만드는 것을 도우는 것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에 대해서 심리학자들은 딜레마를 가지고 있었다. 특히 광고주들은 어린 아이들일수록 그 어떤 적절한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자기가 패배자라고 느끼도록 만드는 게 쉽다는 것을 이용을 한다는 것을 인정을 했다. 그래서 이 영리한 광고들은 아이들이 어떤 적절한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다른 또래 애들한테 부적절한 시선을 받게 되고 이것을 이용해서 아이들의 취약점을 이용을 한다. 아이들은 이런 부적절한 관점을 가지고 있을 때 물질적인 소유와 그리고 즉각적인 만족감이 중요하다는 믿음에 집착을 하게 된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게 이 35번 지문이고, 그래서 이 지문에 대해 주제를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이 아이들에게 직접적으로 판촉하는 것이 옳은지 아닌지에 대한 논쟁이 사람들 사이에 있었고, 특히 이것은 심리학자의 딜레마이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아이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 라고 말한 게 뭐 이 본문 정리한 내용이죠. 36번 볼게요. 우리가 잘못 파악한 원인 문제에 대해서 한번 보면은 그러면은 그것을 여러 곳에서 볼 수 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만약에 정말 예를 들어가지고 오늘은 날씨가 좋네. 그거는 내가 예쁘기 때문이야 라고 잘못된 원인 문제를 한번 생각을 했다 해봅시다. 그럼 내가 이거에 대해서 이게 잘못됐다는 걸 인지를 못하고 있어. 그러면은 얘도 오늘 날씨가 맑은 건 나 덕분이야. 얘도 오늘 날씨가 맑은 건 나 덕분이야. 이렇게 생각을 해도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하면서 인정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당신이 아니야 말도 안 돼. 날씨가 좋은 거랑 내가 예쁜 거랑 뭔 상관이야? 라고 이 원인 문제가 잘못됐다는 걸 파악을 하면은 이 문제도 잘못됐다는 걸 인식을 하게 되고 이 문제도 잘못됐다는 걸 인식을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한번 원인 문제를 이게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하게 되면은 그것이 어디에서나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파악을 하게 된다는 것이. 그래서 이 지문에서 예를 든 게 뭐냐면 토론토 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장기 실험인데 토론토 대학에서 이제 의대 학생회장, 의대 학년 대표를 한 사람들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2.4년인가? 평균 2.4년을 더 적게 산다는 결론이 나왔다. 그럼 사람들이 흔히 이걸 딱 봤을 때 학년 대표가 되면은 사람들이 좀 더 적게 살게 되는구나 라고 잘못된 파악을 할 수 있는데 이거 사실 아니다. 이게 연관이 돼 있다 해가지고 이 학생회장을 하는 것 자체가 이 수명이 짧다는 거에 원인이 되지는 않는다. 사실은 평균적으로 이렇게 의대생인데도 학생회 대표를 할 정도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열심히 살 것이고 그만큼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것이고 사교와 휴식이 부적절해. 충분하지 않을 테니까 그만큼 더 적게 살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실험에 대한 결과로서 알 수 있는 교훈은 학생 대표가 되면은 적게 살게 된다. 나는 학생 대표를 했으니까 2.4년 더 적게 살 거야. 이런 말도 안 되는 결론이 아니라 사람이 살아갈 때는 적절한 휴식을 취하면서 일이 우리의 삶을 뺏어가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게 이 실험의 결론이다. 그래서 이 지문을 한번 정리를 해본다면 뭐라 해야 되지? 잘못된 원인 문제를 파악하면 여러 곳에서 인식할 수 있고 그 예로 이제 토론토 대학 예시가 나온다. 이 정도? 37번 봅시다. 우리는 이제 세금 과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쟁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두 가지로 나누면 우선 첫 번째로는 이제 부자인 사람들과 그 빈곤한 사람들한테 어디에 더 과세를 많이 해야 될까? 그래서 이제 과세의 공정성에 대해서 논의를 한다. 왜 우리가 부자면은 좀 더 세금 많이 내야지라고 말하잖아. 그래서 이 공정성에 대해서 우리가 논쟁을 하는데 이 과세라는 것은 단순히 공정성의 차원을 넘어서 어떤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도덕적 판단을 나타내기도 한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담배 그리고 뭐 술
카지노 이런 것들에 우리가 세금을 붙이는데 이것은 죄악세라고 합니다. 이 죄악세라는 게 뭐냐면 우리 사회가 이러한 행동을 저지를 한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돈을 올리는 거야. 이거를 할 때 필요한 돈을. 그래서 이제 사회 반대의 편을 나타낸 거지.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지방을 막기 위해서 지방이 반대한다는 뜻으로 설탕이 든 음료에다가 세금을 더 붙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서, 지구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탄소 배출에다가 세금을 좀 더 부과를 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더 한다. 하지만 뭐 하지만 모든 과세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다. 우리가 소득세를 붙일 때 이 소득세가 사람들이 돈을 받으면 일을 한 정당한 대가로 돈을 받을 때 거기에 세금을 떼어가는 건데 이 소득세가 유급 노동에다가 반대를 하기 위해서 저 사람은 돈을 받지 않고 일해야 돼 이런 의미로서 우리가 세금을 부과하는 게 아니잖아.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물건의 판매세를 붙일 때 사람들의 판매를 억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단순히 그냥 세입을 높이기 위해서는 목적이다. 그러니까 이 글의 주제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 과세라는 것은 공정성의 차원을 넘어서 사회적인 판단에 대해서 나타내기도 하지만 단순히 세입을 올리기 위해서 사용이 되기도 한다 정도로 이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다. 38번을 봅시다. 우리가 보통 우리가 살아가는데 믿고 있는 이 믿음이잖아요. 믿음. 이 믿음은 보통 검증 시험을 거쳐요. 근데 이 검증 시험을 어떻게 거쳐지냐는 거냐면 이 믿음이 사실인지 아니면 틀렸는지 이거에 대해서 검증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 검증은 보통 이 사람들이 믿고 있는 이 믿음 외부에 있는 기준, 다른 기준을 통해서 이것이 옳은 걸 검증을 하거나 아니면 틀린 걸 검증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한다. 그래서 두 가지 예를 들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지구가 평평하다라는 이런 믿음이 있어. 그럼 우리는 지구가 구 모양이라는 객관적인 기준이 있잖아. 예를 들어 사진 같은 거, 인공위성으로 찍은 사진 같은 거. 그런 거를 통해서 이 지구가 평평하다는 이 믿음은 잘못됐다는 걸 검증을 할 수가 있어. 아니면은 내일이면 비가 올 거야 라는 이런 믿음도 내일까지 기다려보면 이런 시간이라는 기준에 기대가지고 내일까지 기다려보면은 내일 비가 올지 안 올지를 검증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이렇게 검증을 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 하는 반면에는 검증을 할 수 없는 그런 믿음도 있다. 그래서 예를 든 게 뭐냐면 9999년 뒤에는 지구가 자전을 멈출 것이다. 이런 거나 1억 광년 너머에 있는 행성에는 생명체가 살 것이다. 뭐 이런 믿음은 우리가 실제로 증명을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런 믿음은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믿음인 거고 신과 같은 형이상학적인 우리가 뭐 실제로 만질 수 있거나 실제로 볼 수 있거나 이런 게 아닌 뭐 신이 있다 이런 믿음 같은 경우에는 사람마다 그 객관적인 기준이 달라. 왜냐면은 기독교인 사람들은 하나님이 있다고 믿겠지. 하지만 나같이 무교인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믿을 거야. 그럼 사람마다 그 객관적인 기준이 달라지는 거야. 그래서 객관적인 증거를 정하기가 굉장히 난제인 경우, 이런 경우에서는 이제 검증을 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 질문에 정리를 해보자면 대부분의 믿음은 검증 시험을 거치기도 하는데 검증 시험을 거칠 수 없는 믿음도 있다. 정도로만 이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39번 볼게요. 모든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이제 분류를 하고 일반화를 해요. 근데 이 분류와 일반화는 뭐 편견이 있다거나 아니면 뭐 계몽이 되어 있다거나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할 게 아니라는 거야.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사고의 체제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지문을 열고 있죠. 사고의 체제. 예를 들어보면은 우리가 만약에 이런 분류한 일반화가 없어. 그럼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언어 생활조차 제대로 하지 못할 거야. 왜냐? 자, 봐봐. 여기에 스테인리스 컵이 있어. 컵이 있는데 어제 봤을 때랑 오늘 봤을 때 이게 새롭게 느껴지고 다르게 느껴져. 그럼 우리는 이 컵을 컵이라고 얘기를 못할 거야. 매일매일 새로우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컵이라고 말할 수 있는 언어조차 가지를 못하겠지. 그러니까 만약에 매일매일 새롭고 우리가 분류와 일반화를 할 수 없다면 그러면은 우리가 언어의 체계조차 갖지 못할 것이다. 뭐 이런 예시가 들어있어.
하지만 물론 이런 분류와 일반화 이런 것들도 우리의 본능이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의 세계관을 왜곡을 할 수도 있어. 예를 든 게 뭐냐면 우리가 완전히 다른 것들을 하나로 묶어놓고 이것을 하나의 집단으로 생각을 하는 거야. 이거는 다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그래. 그래서 이 범주 안에 있을 거니까 얘네들은 다 비슷할 거야 라고 우리 멋대로 생각을 해버려. 그리고서 여기에 하나의 작은 특징만을 가지고서 얘 특징이 이러니까 이 전체 특징이 이러겠구나 라고 성급하게 결론을 내려버리는 거야. 이런 게 가장 안타깝고 말이 안 되는 그런 유감스러운 좀 안 좋은 점이다 라는 게 이 글의 주제, 이 글의 내용인 거고, 정리를 해보면 분류와 일반화는 우리 사고의 체제의 핵심이지만 성급한 일반화를 불러올 수도 있다 정도로 이제 주제가 정리가 될 수가 있겠네. 40번 봅시다. 이거 뭐야 이거. 40번에 보면요, 이거 뭔 내용이었지? 자, 로아 대학교에서 한 실험을 했대. 어떤 실험이냐면 학생들에게 숫자를 외우게 한 다음에 이 사람들이 과일 샐러드를 먹을지 아니면 초코 케이크를 먹을지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하는 실험이었어. 첫 번째 상황에서는 학생들에게 두 자리 숫자를 외우라고 했어. 그러면은 7자리였다. 7자리 숫자를 외우라고 했으면은 60 몇 포였지? 별로 안 중요하긴 한데 63%의 학생들이 보통은 초코 케이크를 고르더라. 하지만 만약에 두 자리 숫자밖에 외우지 않아도 되면은 59%의 사람들이 이 과일 샐러드를 고르더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뭐 사실 별 차이도 없구만.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우리의 뇌는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 숫고하고 생각하는 뇌랑 반사적이고 본능적인 뇌로 나눠져 있단 말이야. 만약에 이 생각하는 뇌가 7자리 숫자를 외워야 되는 것처럼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고 있으면은 얘의 정신이 팔려가지고 이 반사적인 뇌가, 본능적인 뇌가 초콜릿 케이크를 먹고 싶다 라고 말을 할 때 얘가 이걸 이기는 거야. 왜냐면 이 생각하는 뇌는 분명히 이 과일 샐러드가 우리 몸에 좋다는 걸 알고 있어. 하지만 이걸 외우는데 너무 바쁘고 정신이 팔려 있으니까 이 반사적인 뇌가 생각하는 뇌를 이기고서 초코 케이크를 먹는 거지. 하지만 만약에 생각하고 숙고하는 뇌가 두 자리 자연수를 외운다든지 정말 간단한 교란밖에 없을 때는 이 반사적인 뇌가 초콜릿 케이크 먹고 싶다 하는 이 충동을 이 생각하는 뇌가 이제 억제를 하는 거지. 그래서 정말로 정리를 해보면은 만약에 직접 뇌에 가해지는 증가된 직접 부담은 뇌의 반사적인 부분이 우세해지게 한다. 뭐 이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다른 한편 우리가 다른 것을 너무 열심히 생각하지 않고 하면은 뭐 계통은 반사적인 쪽을 억제할 수 있다 정도로 이제 해가지고 제 시험 범위는 2021년 범위는 이 정도입니다. 다 했고요. 빠이요. 다음 영상에서 봅시다.